에드가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장르문학의 선구자 에드거 앨런 포가 1841년 발표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세계 최초로 쓰여진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 최초인 만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계 최초의 명탐정 듀팽은요, 비범한 추리력과 시니컬한 매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는데요.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어받은 셜록 홈즈의 활약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아마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들으시면서 귀를 의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 셜록이랑 왓슨의 대화인데?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한두 장면이 아니거든요. 코난 도일이 에드거 앨런 포의 엄청난 덕후였던 게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라면 표절 빼박이죠. 자, 마치 셜록 홈즈의 전생을 보는 듯한 세계 최초의 추리소설이자 최초의 명탐정 듀팽의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사이렌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킬레우스가 연인들 사이에 숨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미스터리한 질문이지만 추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토마스 브라운경. 분석적이라는 정신적 특징은 그 자체로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뿐이다. 무엇보다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힘센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과시하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듯이 분석가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정신적 활동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미스터리나 어려운 문제, 상형 문자 같은 것을 좋아하며 각각의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해법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특별한 재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물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낸 결과지만 마치 직관적으로 알아낸 듯하다. 해결 능력은 아마도 수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결과에서 시작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학적 분석은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은 분석하지 않고 계산만으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체스 게임이 정신적 분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관찰을 통해 기이한 이야기에 서문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박한 체스보다는 순수한 체커를 두는 것이 더 유용하다. 체스는 말들이 다양하고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이를 심오한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체스 게임에 필요한 건 사고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한순간 집중이 흐트러지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손해를 보거나 패배할 수 있다. 때문에 열의 아홉은 예리한 선수보다 집중력이 좋은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체커는 움직임의 변화가 거의 없어 실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중력보다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쉽게 말해 말을 4개로 줄이면 실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의 실력이 비슷하다면 기밀하게 말을 움직인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지략이 없는 상대는 분석적인 사람의 의도에 휘둘리고 자신의 수를 상대방에게 읽히며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게 실수를 하거나 서두르다가 지고 만다. 2대2 카드게임 휘스트는 오래전부터 계산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체스를 경박하다고 기피하는 반면 휘스트 게임은 즐긴다고 알려져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분석적 능력을 이토록 많이 써야 하는 게임도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체스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휘스트에 능숙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겨루는, 더 나아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숙하다는 의미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사고의 깊은 곳에 놓여 있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므로 집중력이 뛰어난 체스 선수들도 휘스트 게임을 잘할 것이다. 단순한 게임 규칙을 따르면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원칙대로 따르는 것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러나 분석가의 능력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 그는 침묵 속에서 관찰과 추리를 한다. 아마도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능력은 추리력보다는 관찰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분석가는 게임을 하면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며 게임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리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분석가는 자기 편 얼굴을 살피고 상대방의 얼굴을 신중하게 비교한다. 그는 각자가 손에 든 카드를 분류하는 방식을 살피며 종종 카드를 든 상대의 눈빛을 통해 카드를 어떤 순서대로 분류했는지 파악한다. 그는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얼굴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며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나쁜 패를 쥐었을 때, 승리를 예감할 때의 표정을 수집해 파악해둔다. 눈속임으로 상대를 이겼을 때 다음 판에서도 같은 수를 쓸 것인지 파악하며 카드를 테이블 위로 던지는 태도를 보아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라든가 우연히 카드를 떨어뜨린다거나 카드를 뒤집으면서 그것을 감추려 한다거나 불안한 표정을 짓거나 카드를 세는 행위와 배열하는 순서, 당황하거나 망설이거나 긴장하거나 모든 것이 분석가의 직관에 따라 분석되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처음 두세 라운드를 치르고 나면 분석가는 각각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한 후 상대의 카드를 보고 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카드를 내려놓는다. 분석력과 창의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분석가는 당연히 창의적이지만 창의적이기만 한 사람은 종종 분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구성하는 능력이나 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뇌과학자들은 이를 원시적인 능력으로 가정하고 별도의 기관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 능력은 백치에 가까운 지능의 소유자에게도 종종 발견되곤 해서 뇌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창의성과 분석 능력은 공상과 상상의 차이보다 훨씬 크지만 이 두 가지 차이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공상적이며 진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분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는 방금 전 이야기한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릴 것이다. 1800땡땡년 봄에서 여름까지 파리에 거주하면서 나는 오기스트 디팽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이 젊은 신사는 참으로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난에 쪼들리게 됐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돌보거나 재산을 되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채권자들의 호의로 그에게는 유산의 일부가 남아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 그의 유일한 사치는 책이었는데 파리에서는 책을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몽마르트 거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도서관에서였다. 우리 둘 다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책을 찾던 중
우연히 같은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급 절친이 됐다. 우리는 자주 만났으며 프랑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는 내게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흥미롭게 들었다. 나는 그의 방대한 독서량에 놀랐고 무엇보다 그의 열정적인 상상력과 싱그러운 생동감이 내 영혼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을 느꼈다. 당시 파리에서 원하던 물건을 찾고 있던 내게 이런 인물을 만난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행운이라고 느꼈고 이 느낌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후 우리는 내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함께 살기로 했고 내 주머니 사정이 디팽보다 조금 나았으므로 임대료와 가구 구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쉥제르맹 교회에 있는 어떤 미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저택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의 공통 취향에 어울리는 다소 우울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집을 꾸몄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알려졌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치광이 취급했을 것이다.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미치광이지만 우리의 운둔 생활은 완벽했으며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곳은 친구에게도 비밀로 했고 디팽은 파리에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한적하게 지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는 밤만 되면 밤에 매혹되었고 나는 디팽의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런 기이함과 변덕에 꼼짝없이 빠져들었다. 밤의 정령이 늘 우리와 함께할 순 없지만 우린 그 존재를 흉내낼 수는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낡은 저택의 지저분한 덧문을 모두 닫고 향이 강한 두세 개의 초에 불을 붙여 으스스하고 희미한 불빛만 비치게 만들었다. 이것들의 도움으로 우린 진정한 어둠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시계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몽환적인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눴다. 밤이 되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거리로 나가 그날의 대화 주제를 이어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멀리 나가 쏘다니면서 대도시의 현란한 불빛과 사람들의 그림자를 관찰하며 마음의 무한한 흥분을 찾아다녔다. 그럴 때면 나는 디팽의 독특한 분석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행사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 일의 즐거움을 내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디팽은 낮은 목소리로 키득키득 웃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창을 달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이고 매우 놀라운 증거를 제시했다. 그럴 때면 그의 태도는 냉철하고 도도해 보였으며 눈빛은 공허했고 평소 듣기 좋은 테너이던 목소리가 고음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신중함과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다면 신경질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런 기분에 빠진 디팽을 볼 때면 나는 종종 이중 영혼을 주장했던 고대 철학자의 주장을 떠올렸고 창의적인 동시에 분석적인 디팽을 관찰하며 그의 공상에 빠져들곤 했다. 내가 방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미스터리를 쓴다거나 어떤 브로맨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프랑스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단지 흥분한 지성 혹은 병약한 지성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가를 말하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런 때 그가 한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를 들어주겠다. 어느 날 밤 우린 팔레 루아엘 근처 지저분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생각에 잠겨 있어 적어도 15분 정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걷고 있는데 디팽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그 남자 너무 작아서 바리에테 극장 희극 무대에 더 잘 어울릴걸? 그래, 그건 그렇지. 나는 생각에 잠겨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곧 깜짝 놀랐다. 그가 내 생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뒤팽? 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가 정말로 내 생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말을 멈췄다. 샹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뒤팽이 말했다. 자네가 그는 체구가 너무 작아서 비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잣말을 했잖아. 맞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던 주제와 정확히 일치했다. 샹티이는 생드니 거리의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연극에 미쳐 크레비용의 비극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역에 도전했다가 욕만 잔뜩 얻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한 거야? 방법이 있다면 제발 내게도 알려주게. 내가 졸랐다. 사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놀랐다. 구두수선이나 하던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역이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네의 생각은 바로 과일장수 때문이야. 뒤팽이 말했다. 과일장수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과일장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자네와 마주친 그 남자 말이야. 15분 전쯤이었을걸? 사실 조금 전 커다란 사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던 한 과일장수가 우리가 C 거리로 들어섰을 때 우연히 나와 부딪혀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이 일이 샹티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뒤팽이 나를 속이려 한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설명해 줄게. 뒤팽이 말했다. 자네가 모든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이야. 먼저 내가 자네와 대화를 나눈 순간부터 문제의 과일 장수를 만나는 순간까지 자네의 사고의 흐름을 되짚어보지. 생각의 사슬을 크게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샹트이, 오리온자리, 리콜스박스, 에피크로스, 돌을 자르는 기술, 스테레오토미, 도로를 포장하는 포석, 그리고 과일 장수로 이어지지.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도달한 생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단계를 되짚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은 꽤 흥미롭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생각의 출발점과 종착점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프랑스인이 방금 한 말을 듣고 그가 진실을 말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C 땡땡거리를 빠져나오기 직전 우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토론한 주제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우리를 재빨리 지나치던 과일 장수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쌓여있던 돌무더기 위로 자네를 밀쳤지. 그때 돌에 걸려 미끄러지면서 자네는 발목을 약간 삐끗했고 그때 자네 얼굴은 조금 짜증이 나고 불쾌한 것처럼 보이더군. 그리곤 잠시 투덜거리더니 다시 조용히 걸어갔네. 물론 자네의 행동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 건 아니지만 최근 관찰하는 건 내 특별한 취미가 돼버렸거든. 자네는 한동안 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못마땅하다는 듯 바닥의 구멍과 움푹 패인 곳을 쳐다보길래 여전히 자네가 돌무더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우리가 라마르틴의 작은 골목에 이르렀을 때 자네 표정이 밝아지고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고 포장도로 스테오 오토미를 떠올렸다고 확신했고 스테오 오토미를 떠올리면 아토미스, 원자가 연상이 될 테고 이어서 에피크로스의 이론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야. 얼마 전 우리가 이 주제로 토론할 때
나는 자네에게 위대한 그리스인의 막연한 추측이 최근 알려진 성운 우주론과 일치하는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자네가 눈을 들어 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찾아볼 거라 예상했어. 아니나 다를까 자넨 하늘을 올려다보더군. 그래서 자네의 사고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왔다고 확신했지. 그리고 어제 미제지에 실린 샹티이에 대한 격렬한 비난 기사는 구두수 선장이가 비극 연극을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며 우리가 자주 대화했던 라틴어 구절을 인용했었어. 바로 이 문장 말이야. 최초의 글자는 옛 소리를 잃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건 예전에 우리온이라고 쓰이던 것을 오리온이라고 언급한 거였지. 내가 이 설명을 할 때 자네가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난 자네가 이 사실을 잊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오리온 자리와 샹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자네가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는 것은 자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통해 알 수 있었네. 자네는 불쌍한 구두수성공이 괜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때까지 자넨 구부정하게 걷고 있었지만 곧 몸을 곧게 세우더군. 그때 자네가 샹티의 작은 착오를 떠올렸다는 걸 확신했고 그 순간 자네 생각에 내가 끼어들어서 사실 그 남자는 너무 작아서 바리에테 극장 희극 무대에나 더 잘 어울릴 거야 라고 말해준 거야.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가제트지 석간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괴한 살인사건. 오늘 새벽 3시경 생로슈 지역 주민들은 끔찍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소리는 모르그가 4층 집에서 들려왔는데 그 집은 레스파네 부인과 딸 카미유 레스파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 10여 명이 현관 입구로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쇠 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경찰 2명과 함께 들어갔다. 이 무렵 비명소리는 멈췄지만 일행이 1층에서 2층으로 서둘러 올라갈 때 위층에서 화를 내며 다투는 2명 이상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2층에 도착하자 이 소리도 멈췄으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일행은 각자 흩어져 방을 살펴봤으며 4층 뒤쪽에 있는 커다란 방에 도착해 안쪽으로 잠겨져 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할 참혹한 광경에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가구는 부서져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은 방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었다. 의자 위에는 피 묻은 면도칼 하나, 난로 위에는 길고 굵은 회색 머리카락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역시 피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뿌리채 뽑힌 것 같았다. 바닥에는 나폴레옹 금화 4개, 옷귀걸이 1개, 큰 은수저 3개, 작은 숟가락 3개, 금화 4,000프랑이 든 가방 2개가 발견됐다. 한쪽 구석에 있던 옷장의 서랍은 열려 있었고 많은 물건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 들쑤셔 놓은 것 같았다. 침구 밑에는 작은 철제 금고가 발견됐는데 금고는 열려 있었고 열쇠는 금고에 꽂혀 있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서류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레스파네 부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벽난로에서 많은 양의 재가 발견되어 굴뚝을 조사해보니 딸의 시체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쑤셔 박혀 있어 끄집어냈다. 시신은 상당히 먼 좁은 구멍까지 밀려 올라가 있었고 그때까지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시신을 살펴본 결과 많은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신이 억지로 밀려 올라가면서 생기거나 끌어내려지면서 생긴 것 같았다. 얼굴에는 심각하게 긁힌 자국이 많았고 목에는
깊이 패인 손톱 자국이 나 있었는데 마치 목이 졸려 죽은 것 같은 흔적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더 이상 발견된 것이 없자 일행은 건물 뒤쪽에 작은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온몸이 끔찍하게 난도질된 노부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도무지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시신을 들어올리자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 보도됐다. 이 비범하고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을 해결할 단서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증언들이다. 세탁소주인 폴린 뒤브르는 고인들과 3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옷을 세탁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노부인과 딸은 서로 다정해 보였으며 세탁비를 밀린 적도 없다고 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이나 수입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노부인은 생계를 위해 점을 쳤고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한다. 세탁물을 가지러 가거나 돌려주러 갈 때 그들의 집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은 없었으며 고용된 하인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4층을 제외하고는 어느 방에도 가구는 없었다. 담배업자 피에르 모르는 거의 4년 동안 레스파네 부인에게 소량의 물담배와 담배를 팔아왔으며 모르그가에서 태어나 쭉 그곳에서 살았다. 고인과 그녀의 딸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6년 넘게 거주했다. 그 전에는 보석상에 살았는데 위층의 방을 여러 사람에게 세놓았다. 하지만 레스파네 부인은 세든 사람이 집을 험하게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아무에게도 세를 놓지 않았다. 노부인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부분이 있었으며 6년 동안 딸을 대여섯 번 보았다. 두 사람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돈이 많기로 유명했다. 이웃들 사이에서 노인이 점을 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노인과 딸 외에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은 짐꾼이 2번, 의사가 10번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과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 집을 자주 방문한다고 알려진 사람은 없었다. 레스판의 부인과 딸에게 친척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뒤쪽의 창문은 4층의 뒷방을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 있었고 그 집은 오래되지 않은 훌륭한 집이었다. 이시도로 미세경관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3시경 신고를 받고 달려갔다. 집 현관 앞에서 20-3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며 마침내 쇠 지렛대가 아닌 총검을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문은 이중문과 접이식이었고 빗장을 걸어두지 않아 문을 여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비명소리는 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 계속되다가 갑자기 멈췄다.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1명 이상의 비명소리 같았는데 짧은 소리가 아닌 크고 길게 늘어지는 소리였다. 목격자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올라갔다. 2층에 도착했을 때 큰 소리로 다투는 2명 이상의 소리가 들려왔고 하나는 굵고 거친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귀괴한 소리였다. 앞의 목소리의 말은 몇 마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인의 말이었으며 남자의 목소리였고 저주받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외국인 같았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스페인어로 추측했다. 이 목격자는 우리가 어제 묘사한 대로 방과 시신의 상태를 진술했다. 다음은 그들의 이웃이자 이 집에 맨 처음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인 은세공업자 앙리 디발의 증언이다. 그는 미시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현관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자마자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집 주변으로 빠르게 몰려들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을 막았다. 이 목격자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탈리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으며 프랑스인은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남자 목소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여자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이탈리아에 익숙하지 않아 단어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억양상 말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노부인과 딸을 알고 지냈으며 두 사람과 대화도 자주 나눴으므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식당 주인 오덴하이머는 증언을 자청했으며 네덜란드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 통역사를 붙여 조사를 받았다.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그 집을 지나가고 있었으며 비명은 길고 소름 끼쳤다고 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간 일행 중 한 사람으로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이전의 증언들과 일치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프랑스인 남자의 목소리라고 확신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크고 빠르며 분노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들렸다. 목소리는 날카롭기보다는 거칠었다. 굵은 목소리는 저주받을 악마라는 말을 반복했고 한 번은 큰일 났군이라고 했다. 들로렌가의 미노 부자 은행을 경영하는 쥘 미노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레스판의 부인은 얼마간의 재산이 있어 그의 봄에 그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으며 소액을 자주 입금했다. 그동안 예금을 인출한 적이 없었는데 사망하기 사흘 전 4,000프랑을 직접 인출했고 은행 직원이 집까지 가져다 주었다고 증언했다. 쥘 미노의 아들 르봉은 문제의 그날 정오 무렵 레스판의 부인을 따라 인출한 4,000프랑을 2개의 가방에 담아들고 부인의 집으로 갔다고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레스판의 양이 나와 가방 중 하나를 가져갔고 나머지 가방을 부인이 받아 들어갔다. 그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고 거리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길은 외지고 한적한 골목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사인 윌리엄 버드는 집에 들어온 일행 중 한 명으로 영국인이다. 파리에서 2년간 살았고 계단을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굵고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목소리였다고 증언했으며 몇 개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기억할 수 없고 저주받을 큰일 났네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들었다. 그 순간 여러 명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 즉 긁히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거친 목소리보다 컸으며 영국인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독일인 목소리인 것 같았다. 여자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재단사는 독일어를 할 줄 모른다. 위의 증인 중 4명은 일행이 도착했을 때 레스판의 양의 시체가 발견된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고 어떤 신음소리나 소음도 없었으며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앞쪽과 뒤쪽의 방 모두 창문은 닫힌 채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두 방 사이의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겨 있지는 않았다. 앞쪽 방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은 열쇠가 꽂힌 채로 잠겨져 있었고 4층의 복도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방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 방은 낡은 침대와 상자 등으로 가득했다.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수색했다. 집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수색하지 않은 곳은 없었으며 그 집은 4층짜리 저택으로 다락방이 있었으며 다락방의 문은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수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 방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목격자들에 따라 진술이 달랐는데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모르그가에 거주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장의사 알폰소 가르시오는 집안에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나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긴장되고 흥분된 광경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목소리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영국인 목소리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억양을 들으니 영국인 같았다고 했다. 제가업자 알베르로 몬타니는 자신이 계단을 가장 먼저 올라갔다고 증언했다.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목소리였으며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누군가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빠르고 불명확하게 말했으며 러시아인의 목소리 같다고 했다. 그는 이탈리아인으로 러시아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없다. 여러 목격자들은 4층에 있는 굴뚝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굴뚝을 쑤셔보았다는 것은 굴뚝 청소부가 흔히 사용하는 소를 이용해 굴뚝을 쑤셔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온 집안의 굴뚝을 위아래로 쑤셔보았다. 일행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안 누군가 내려올 수 있는 뒷통로는 없었다. 레스파네 양의 시신은 굴뚝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4-5명이 힘을 합쳐야만 끌어내릴 수 있었다. 의사 폴 디마는 동틀 무렵 시신을 검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려갔다. 당시 2사람의 시신은 레스파네 부인의 침대 매트 위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딸의 시신은 심한 타박상과 함께 철과상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이 굴뚝에 처박혀 있었다는 사실은 심한 외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었다. 목 부분이 심하게 긁혀 있었으며 턱 아래로는 손가락 자국으로 보이는 검은 반점들과 함께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얼굴은 끔찍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눈알은 튀어나와 있었으며 혓바닥 일부가 끊어져 있었다. 명치 부분에는 무릎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타박상이 발견됐다. 의사 폴 디마의 의견에 따르면 레스파네 양은 누군가에 의해 목 졸려 사망했다고 했다. 레스파네 부인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와 팔의 뼈는 모두 산산조각 났으며 왼쪽 정강이 뼈와 갈비뼈도 많이 부서졌다. 몸 전체가 처참하게 타박상을 입고 변색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무거운 나무 몽둥이나 넓은 세막대기, 의자 등 크고 무겁고 둔탁한 무기를 힘센 남자가 휘둘렀을 때나 가능해 보인다. 여성의 경우 어떤 무기로도 이 정도의 타격을 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목격자가 봤을 때 사망자의 머리는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크게 부서져 있었는데 면도칼로 추정되는 매우 날카로운 도구로 베인 것으로 보인다. 외과의사 알렉산드로 에티엔이 시신을 검시하기 위해 불려왔는데 폴 디마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다른 여러 사람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더 이상 중요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토록 미스터리하고 모든 면에서 기이한 살인은 파리에서 전례가 없었으며 경찰도 이런 사건에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이렇다 할 단서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신문의 석간판에 의하면 집 전체를 면밀히 재조사하고 목격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헛수고였고 생로스 지역은 여전히 큰 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은행원 르봉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 그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만한 단서는 없다고 밝혔다. 뒤팽은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내가 판단하기엔 그렇다. 왜냐면 그가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리팽이 살인사건에 대한 내 의견을 물은 것은 르봉이 수감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후였다. 나는 그저 이 사건은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 생각하는 파리 시민의 의견과 공감할 뿐이었다. 살인범을 추적할 단서가 없었으니까. 이런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뒤팽이 말했다.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파리의 경찰은 영리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그들의 수사는 땜질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아. 방대한 수사 방법을 늘어놨지만 이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지. 가끔 놀라운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 뛰어다니며 얻어낸 성과에 지나지 않네. 그들의 부지런한 능력이 먹히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이를테면 비도크는 예리한 추측에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는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사건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실수를 범하지. 그건 사건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 사건을 넓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심오해서도 안 되는 거야. 진실이 항상 우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더 중요한 진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찾는 것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거든. 이런 오류의 원인과 방식은 천체 관측에서 잘 나타나 있지. 별을 눈으로 볼 때는 살짝 흘기듯이 곁눈질로 보는 게 별빛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빛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 하면 강한 빛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곁눈질로 보면 적당한 빛이 눈에 들어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지나친 심오함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력화시킬걸? 너무 집요하게 집중해서 보면 비너스조차 부끄러워서 사라지고 말 거야. 이 살인사건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내기 전에 직접 몇 가지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재미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게다가 르봉에게 한때 신세를 진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보자고. 경찰국장 쥐땡땡과는 아는 사이니까 허가를 받는 게 뭐 어렵진 않을 거야. 허가가 떨어지자 우리는 곧바로 모르드가로 갔다. 그곳은 이슐리가와 생로슈 사이에 있는 지저분한 도로 중 하나였다. 우리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그 집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닫힌 문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평범한 파리식 주택이었는데 한쪽에는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달린 방이 있었고 그곳은 문지기가 있는 방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길을 걸어 올라가 집 뒤쪽으로 돌아서 내려왔다. 뒤팽은 집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가 왜 그러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집 앞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증을 보여주니 담당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우린 계단을 올라가 레스파네 양의 시신이 발견된 방으로 들어가니 두 사람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은 사건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나는 가제트 대 트리비노에서 읽은 기사 내용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듀팽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우린 다른 방을 살펴보고 마당으로 나갔다. 경찰이 줄곧 우리를 졸졸 따라다녔다. 우린 어두워질 때까지 조사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듀팽은 한 일간지 사무실에 잠시 들렸다. 나는 앞서 내 친구의 변덕이 죽골 듯하다고 말했었는데 그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갑자기 사건 현장에서 특이한 것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특이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그의 말투에 뭔가가 느껴져 나는 소름 끼쳤다. 아니? 특이한 거라니?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고 다른 건 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신문은 이 사건의 기이한 공포를 놓친 것 같더군. 그러니 신문의 기사 내용 따윈 잊어버리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건의 잔인함 때문이야. 경찰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 기이한 살인 동기를 찾아내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거라고. 또 계단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과 방에서 딸의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던 일행에게 발견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난장판이 된 방,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굴뚝위로 밀려 올라간 딸의 시신과 끔찍하게 훼손된 노부인의 시신이 앞서 언급한 이유들과 뒤엉켜서 통찰력이 좋은 영리한 경찰들의 능력을 마비시킨 거지. 그들은 특이함과 난해한 것을 혼동하는 지독한 오류에 빠졌네. 물론 이성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평범함을 벗어나야 하지. 우리가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무엇이 발생했느냐를 찾아야 하는 거라고. 사실 이 미스터리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야. 아주 간단하지. 경찰들이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말이야.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팽을 쳐다보았다. 그는 방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범행에 연루돼 있는 건 틀림없어. 이 사건의 최악의 범죄 부분에서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지. 물론 내 추측에 따르면 말이야. 왜냐면 나는 이 추측을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금은 그 남자가 이곳으로 올 거라 기대하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올 확률이 높아. 온다면 그자를 잡아둬야 하니까. 자, 여기 총이 있네. 필요하다면 쏴야지. 쏠 줄 알지?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총을 받아들었고 뒤팽은 마치 독백을 하듯 말을 이어갔다. 이럴 때면 그는 2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 같다고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무표정하고 멍한 눈빛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계단 위에 있던 일행은 다투는 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고 증언했어. 그러니 노부인이 딸을 먼저 죽이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사라지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살해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야. 레스판의 부인의 힘으로는 딸의 시신을 굴뚝 위로 밀어 넣을 수 없었을 거고 부인의 시신이 훼손된 모양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리란 추측도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살인은 제3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며 이 3자의 목소리는 다투던 중 들려오던 목소리였겠지. 이제 이 목소리에 대한 증언 전체가 아니라 이 증언에서 특이한 점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네는 그들의 증언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나는 모두가 증언했듯이 거친 목소리가 프랑스인의 목소리라는 데 동의했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건 증언 그 자체지. 특이한 것은 아니지 않나? 자네는 특이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군. 하지만 거기에 특이한 것이 있지. 자네가 말했듯이 증인들은 거친 목소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어.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 의견에 대해서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목소리 같다고 말했다는 거지. 증인들은 하나같이 그 목소리가 자기 나라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한 거야. 프랑스인은 스페인 사람의 목소리로 추정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알았다면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어. 네덜란드인은 프랑스인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프랑스어를 몰라 통역을 통해 조사받았다고 적혀 있었고, 영국인은 독일인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독일어를 못한다고 했지. 스페인 사람은 영국인 목소리라고 확신했지만 영어를 몰라 억양으로 판단했다고 했고, 프랑스인은 러시아인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 두 번째 프랑스인은 첫 번째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그 목소리가 이탈리아인 목소리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처럼 억양으로 추측했어. 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특이했으면 이런 증언들이 나왔을까? 그 목소린 유럽 5개 국가 사람들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야. 아마 자네는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파리에는 아시아인도 아프리카인도 많지 않아. 물론 그런 추측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3가지 점을 주목해 주기를 바래. 한 목격자는 그 목소리가 날카롭다라기보다는 거칠다고 표현했어. 다른 2명은 빠르고 부정확하다고 표현했고, 어떤 목격자도 비슷하게나마 구별할 수 있는 단어나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없지. 지금까지 내가 자네에게 한 이야기가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목격자의 증언 중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수사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네. 물론 의심이 된다고는 했지만 내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하지만 내 의심에 대해 지금은 말해주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상상력을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난 방으로 이동해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건 뭘까? 범인이 어떻게 탈출했을까겠지. 우리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아. 노부인과 딸은 유령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어.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을 가지고 탈출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추론 방식은 단 하나뿐이며 그 방식은 우리를 확실한 결론으로 이끌 거야. 가능한 탈출 수단을 하나씩 살펴보자고. 일행이 계단을 올라왔을 때 범인들은 딸이 발견된 방에 있거나 적어도 옆방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탈출구는 2개의 방뿐이라는 얘기야. 경찰은 바닥과 천장, 벽을 사방으로 샅샅이 뒤졌어. 어떤 비밀스러운 문이 있다고 해도 경찰의 눈을 피해갈 순 없었겠지. 하지만 난 경찰을 믿지 않아.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조사해봤지. 그 결과 비밀스러운 문은 없었어. 2개의 방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은 둘 다 자물쇠로 단단하게 잠겨 있었지. 자, 그럼 이번엔 굴뚝을 살펴볼까? 이 굴뚝은 벽난로에서 2-3m까지는 보통 너비지만 그 위로는 큰 고양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창문이야. 앞쪽 방의 창문을 통해서 탈출했다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을 테지. 그렇다면 살인자는 뒷방 창문을 통해 탈출했을 거야. 이렇게 명백한 결론에 도달한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추리를 하는 우리의 역할에 바람직하지 않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야. 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어. 그중 하나는 가구로 가려져 있지 않고 완전히 보이지.
다른 한쪽은 침대 머리 부분 때문에 절반은 보이지 않아. 첫 번째 창문은 안에서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열지 못했지. 창틀 왼쪽에는 커다란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튼튼한 못이 박혀 있었으니까. 다른 쪽 창문도 비슷한 못이 박혀 있는 걸 확인했고 이 창문 역시 들어 올리려고 격렬하게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네. 그러니 경찰은 창문으로 탈출할 수 없다고 완벽하게 확신한 거지. 따라서 못을 빼고 창문을 열어보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내 조사 방식은 조금 달랐어. 조금 전 내가 말한 이유.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그렇다고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면서 나는 살인자가 이 창문 중 한 곳으로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창문을 안에서 고정할 수는 없었겠지.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경찰들은 꼼꼼한 조사를 단념하게 된 거야. 창문은 잠겨 있었어. 그렇다면 저절로 잠기진 않았을까? 나는 창문 앞으로 가서 간신히 못을 뽑아내고 창문을 들어 올려보려고 시도를 했어. 예상했던 대로 꼼짝도 하지 않더군. 그때 나는 숨겨진 스프링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지. 물론 두 개의 못은 여전히 미스테리였지만. 주위를 살펴보니 뿔싸 숨겨진 스프링이 있더군. 나는 스프링을 발견한 것에 만족하고 창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네. 그리고 나는 못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는 요리조리 살펴봤지. 이 창문으로 나간 사람이 창문을 다시 닫으면 스프링은 저절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못을 제자리에 놓아둘 수는 없었을 거야. 결론은 뻔했고 나는 조사 범위를 좀 더 좁혔어. 살인범은 다른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이야. 자, 각 창문의 스프링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못 사이에는 차이가 있거나 적어도 고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머리판 너머로 두 번째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머리판 뒤로 손을 넣어 스프링을 발견하고는 눌러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옆 창문과 같았어. 이번에도 못을 봤는데 다른 못과 마찬가지로 거의 머리 끝까지 박혀있는 방식이 같더군. 자넨 내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귀납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걸 거야. 사냥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 한 번도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연결고리를 놓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냄새를 끝까지 추적한 끝에 못을 발견한 거지. 못은 다른 창문에 박힌 못과 똑같아 보였어.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틀림없이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니까 0.6cm 정도 되는 못 대가리 부분이 내 손바닥 안에 떨어지더군. 나머지 아랫부분은 구멍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못이 속에서 부러져 있었던 거야. 녹슨 상태를 보니 아주 오래전에 부러진 것으로 보였는데 아마 망치로 박을 때부터 부러져 있었던 것 같아. 못 대가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뽑아낸 자리에 다시 꽂아보니 멀쩡해 보이던데? 그리곤 스프링을 누르면서 창문을 살짝 들어 올렸더니 못 대가리도 함께 딸려 올라갔고 창문을 다시 닫으니 완벽한 못의 형태가 됐지. 와우, 지금까지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어. 살인자는 침대로 반쯤 가려진 창문을 통해서 탈출한 거야. 범인이 나가자 창문이 저절로 내려와 닫혔고 스프링 장치로 잠긴 거지. 이렇게 스프링으로 잠긴 문을 경찰은 못으로 잠겼다고 착각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거야. 자, 다음은 어떻게 내려갔느냐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자네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미 알아냈네. 문제의 창틀에서 1.5m 떨어진 곳에 피뢰침이 있었는데 이 막대기로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창문 자체에 닿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야. 하지만 4층 덧문에는 목수들이 페라드라고 부르는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했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리옹이나 브르도의 아주 오래된 저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어. 접이식 문이 아닌 외짝으로 된 문인데 중간 아래쪽이 격자무늬로 돼 있어서 손에 잘 잡히더라고. 이 문의 폭은 1m 정도 되는데 집 뒤쪽에서 봤을 때 둘 다 절반 정도가 열려 있었지. 그러니까 벽에서 직각으로 반쯤 열려 있었던 거야. 경찰들도 집 뒤쪽을 조사했겠지만 덧문 폭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려하지 못했을 거야. 사실 이곳으로 탈출하기엔 불가능해 보였으니 대충 수사했겠지. 하지만 침대 머릿부분에 달린 덧문을 벽으로 완전히 젖히면 피뢰침에서 60cm 이내가 되는 건 분명했어. 게다가 남다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피뢰침에서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지. 격자 무늬가 활짝 열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7, 80cm 정도까지 손을 뻗으면 범인은 덧문을 단단히 잡을 수 있었고 발을 벽에 단단히 디디면서 피뢰침을 잡은 손을 놓으면 덧문이 닫히면서 창문이 열려있다고 상상을 해봐 방 안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명심할 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고개를 부리려면 상당한 수준의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민첩성과 대범한 초인적인 능력자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야. 자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법률 용어를 인용해가며 이렇게 말하겠지.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그 행위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건 법의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추리는 달라. 내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진실이니까. 내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방금 자네에게 말한 초인적인 운동 능력과 특유의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 게다가 국적도 알 수 없는 그 목소리를 연결시켜보는 거야. 나는 이 말을 듣고 뒷행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가 생각날 듯 말 듯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았는데 친구가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넨 내가 탈출 방법에서 침입 방법으로 옮겼다는 걸 알겠지? 그건 두 가지가 같은 방법,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이용했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한 거였어. 자, 이제 방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 내부 상태는 어땠지? 옷장의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옷이 남아있다고 했어. 정말 터무니없지 않나? 그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며 아주 어리석은 추측이야. 서랍에서 발견된 옷이 원래 서랍에 들어있던 옷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라스판의 부인과 그녀의 딸은 극도의 은둔 생활을 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옷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야. 발견된 의상은 두 모녀가 가지고 있을 법한 품질이 좋은 고가의 의상이었겠지. 도둑이 들었다면 비싼 옷은 고사하고 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옷은 뒤지면서 왜 4,000프랑의 금화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은행가 민호 씨가 말한 부인이 인출한 모든 금액이 가방에 담긴 채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 그러니 민호 아들 르봉이 집 앞에서 돈을 건네줬다는 증언 때문에 경찰이 헛다리를 짚어 르봉을 체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돈이 전달되고 사흘 후에 살인이 벌어진 이 우연한 사건보다 10배는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금화가 사라졌다면 사흘 전에 금화를 배달했다는 우연의 일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범행 동기와도 부합할 거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사건의 동기가 금화라고 가정한다면 범인은 금화와 자신의 범행 동기를 함께 버릴 정도로 천치, 바보, 멍청이라고밖에 상상이 안 되는데? 자, 내가 자네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특이한 목소리, 민첩한 행동, 그리고 잔인한 범행에 동기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살인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한 여성이 목 졸려 교살당한 뒤에 고개를 숙인 채 밀려 올라갔어. 보통 살인범들은 이런 식으로 살인하지 않아. 무엇보다 살해된 사람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지. 시신을 굴뚝 위로 쑤셔 넣는 방식에서 우린 범인이 극악무도하게 잔인한 자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야. 또 여러 사람이 겨우 힘을 합쳐서 끌어낼 수 있었던 걸 떠올리면 밀어 올린 힘이 얼마나 강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자, 이제 이 엄청난 힘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볼까? 난로 위에는 회색의 머리카락 뭉치가 놓여 있었어. 뿌리부터 뽑힌 채로 말이야. 자네 머리카락 20가닥이나 30가닥을 한 번에 뽑는데 얼마의 힘이 드는지 알지? 자네와 난 그 문제의 머리털 뭉치를 봤어. 머리카락 뿌리는 다시 생각하려니 끔찍하지만 그래. 살점이 들러붙어 있었지. 한 번에 50만 개의 머리카락을 뽑아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야. 노부인은 목이 단순히 잘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도구는 단순한 면도칼이었단 말이야. 이 잔인한 행위도 기억해 두게. 부인의 타박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 의사 디마와 에티엔이 어떤 둔탁한 둔기에 의해 생긴 상처라고 증언을 했고 나 역시 두 사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 둔탁한 도구는 분명 마당에 깔아놓은 돌에 부인이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였을 거야. 희생자는 침대 위에서 내던져졌을 테니까. 이 추리가 지금은 단순해 보이겠지만 경찰은 덧문의 폭을 생각하지 못하고 창문이 완전히 열렸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단서라고. 자, 이제 이 모든 것에 더해 기이하게 어지럽혀진 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가정을 합쳐보자고. 놀라운 민첩성, 초인적인 힘, 잔인한 야만성, 동기 없는 살인,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인간성, 국적을 알 수 없는 생소한 목소리. 이것들을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지? 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뒤팽이 질문을 던지자 나는 오싹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혹시 근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미치광이가 아닐까? 그래, 어떤 면에선 자네의 추리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미치광이의 목소린 아무리 발작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계단에서 들었던 특이한 소리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미치광이라고 해도 국적과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테고 아무리 횡설수설했다 치더라도 음절엔 일관성이 있으니까. 게다가 미추광의 머리카락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는 다를 거야.
레스판의 부인이 꽉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이 머리카락을 조금 빼왔어.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뒤팽, 이 머리카락은 와우, 정말 특이한데? 이건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니야. 내가 몹시 놀라 말했다. 난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그려놓은 이 스케치를 좀 봐주게. 이건 목격자들이 증언한 레스파네 양의 목에 있던 멍과 손톱으로 깊게 긁힌 자국을 묘사한 거고, 이건 뒤마와 에티엔 박사가 설명한 손가락 자국으로 생긴 검푸른 반점들을 그린 거야. 디팽이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얼마나 단단하게 움켜쥐었는지 미끄러진 흔적이 없지. 희생자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그대로의 힘을 유지한 거야. 자, 이제 자네 손가락을 각각의 손가락 위치에 대보게. 나는 시도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뒤팽이 말했다. 종이는 평면이지만 사람의 목은 원통형이니까. 여기 이 통나무가 목의 둘레와 비슷하군 그래. 이 통나무에 종이를 감싸고 다시 한번 해보지. 다시 시도해봤지만 처음보다 더 어려웠다. 이건 사람의 손자국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자, 그럼 이걸 읽어봐. 프랑스 동물학자 퀴비에가 쓴 책의 한 부분이야. 거기엔 동인도 제도의 대형 오랑우탄에 대한 해부학적인 설명과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는데, 이 포유류의 거대한 키, 엄청난 힘과 활동성, 야생의 사나운 기질, 모방 성향 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끔찍한 살인의 전모를 단번에 이해했다. 손가락에 대한 설명은 이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군. 다 읽고 나서 내가 말했다. 여기 언급된 오랑우탄종 외에는 어떤 동물도 자네가 그려놓은 그림의 자국을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게다가 이 황갈색 털도 퀴비의 책에 있는 동물의 털과 같아 보이는걸?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더구나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프랑스인의 목소리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 목격자들이 만장일치로 그 목소리가 큰일 났군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거야. 목격자 중 제과업자 몬타니 씨는 그 목소리가 달래는 듯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부분에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받지. 적어도 증언을 한 프랑스인 가운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 그는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랑우탄이 그에게서 도망쳤을 수는 있지. 그래서 오랑우탄을 따라 방까지 간 거야. 하지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니 오랑우탄을 다시 잡을 수 없었고, 아직도 녀석은 잡히지 않았지. 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 여기까지 해두지. 추리의 근거가 되는 내 사고의 깊이가 너무나 빈약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 만약 내가 예측한 대로 문제의 프랑스인이 살인과 관련해 결백하다면 어젯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항해사들이 많이 보는 르봉드지에 남긴 광고를 보고 우리 집으로 올 거야. 류팽은 나에게 신문을 건네주었고 나는 읽었다. 포획물,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른 아침, 볼료뉴 숲에서 르브네즈 종의 매우 큰 황갈색 오랑우탄 한 마리를 잡음. 몰타 선박 선원으로 추정되는 주인이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포획과 사육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돌려주겠음. 포부생 제르맹 땡땡가 땡땡번지 3층으로 연락바람? 어떻게 그 남자가 몰타 선박 선원이라는 걸 알았지? 내가 물었다. 글쎄, 여기 작은 리본 조각이 있는데 그 형태와 기름이 묻은 모양으로 봤을 때 선원들이 좋아하는 머리 모양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았거든. 게다가 이 매듭은 선원 외에는 묶을 수 없는 매듭으로 몰타 선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매듭이야. 피레친 밑에서 이 리본을 주었어. 물론 희생자의 것일 리 없어. 뭐 어쨌든 이 리본을 보고 프랑스인이 몰타 선박의 선원이라는 걸 틀렸다 하더라도 광고에서 내가 한 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만일 내가 틀렸다면 그는 단지 내가 어떤 상황을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는 사정을 캐묻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추측이 맞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 살인 혐의는 없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무죄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인은 광고를 보고 선뜻 오랑우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는 결백하고 가난하고 내 처지에 오랑우탄은 큰 재산인데 하지만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녀석을 포기해야 할까? 그런데 살인 현장에서 먼 불륜의 숲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짐승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할까? 경찰이 짐승을 추적하더라도 내가 살인을 인지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인지했다고 해서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불가능해. 무엇보다 나를 알고 있다는 자가 있어. 광고를 낸 사람은 나를 녀석의 주인으로 지목했으니까.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치 있는 오랑우탄 소유를 포기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될 거야. 나나 녀석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나는 일단 광고에 대답하고 이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녀석을 숨겨둬야겠어. 라고 말이야.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총을 준비해도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총을 쏘거나 보이지 말라고. 뒤팽이 말했다. 현관을 열어놓았으므로 방문객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와 계단을 올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뒤팽이 재빨리 문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다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한 듯 계단을 올라와 우리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뒤팽이 밝고 활기차게 말했다.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선원이 분명했다. 큰 키에 건장했으며 근육질의 사나이였는데 얼굴 표정은 담담했고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턱수염과 콧수염으로 절반 이상은 가려져 있었다. 그는 커다란 참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건 무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프랑스 억양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뇌샤텔 지방의 사투리가 섞여 있는 듯 했으나 파리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거기 앉아요. 뒤팽이 말했다. 오랑우탄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녀석을 소유하고 있다니 와, 부럽네요. 아주 훌륭하고 비싼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녀석은 몇 살 정도 됐나요? 선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4~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나요? 아니요. 여기 데리고 있을 만한 시설이 없어서요.
바로 옆에 있는 뒤비로가 마구간에 있으니까 아침에 데리러 오시면 될 겁니다. 녀석의 주인이라고 증명할 만한 것이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녀석과 헤어지려니 조금 섭섭해지네요. 뒤팽이 말했다.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 친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보죠. 뭘 받을까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모르그가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게 알려줄 수 있나요? 뒤팽이 낮은 소리로 말하고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가슴팍에서 총을 꺼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숨이 막힐 듯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대기를 움켜쥐었지만 다음 순간 쓰러질 듯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동정심이 들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뒤팽이 친절하게 말했다. 우린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신사로서 그리고 프랑스인으로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죠. 난 당신이 모르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루돼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이미 짐작했겠지만 난 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당신은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돼버렸네요. 물론 당신에게 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금화와 물건을 훔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책임은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범을 밝히지 않아서 지금 무고한 사람이 수감돼 있으니까요. 뒤팽이 말하는 동안 선원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대담한 태도는 사라진 것 같았다.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믿어주시길 바라는 게 어리석은 거겠죠. 하지만 저는 결백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는 최근에 인도 군도로 항해를 떠났고 그가 이끄는 일행은 보르네오에 상륙해 내륙으로 들어가 그의 동료와 함께 오랑우탄을 잡았다. 그런데 동료가 죽자 그 동물은 오롯이 선원의 소유물이 되었다. 귀국 항해 중 녀석의 사나운 성질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파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다. 녀석은 배 안에서 가시에 찔려 발에 상처를 입었는데 회복될 때까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안에만 누웠고 상처가 낫는 대로 팔아치울 계획이었다. 사건이 있던 날 그가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녀석이 갇혀있던 벽장을 부수고 그의 침실로 들어가 있었다. 녀석은 손에 면도칼을 들고 얼굴에 거품을 잔뜩 묻힌 채 거울 앞에 앉아 면도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벽장의 열쇠 구멍을 통해 주인을 지켜봤던 것이다. 그토록 사나운 짐승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그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하더라도 채찍을 사용해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는 채찍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랑우탄이 채찍을 보자마자 열린 방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가서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선원은 즐거불에서는 녀석을 따라갔고
오랑우탄은 면도칼을 손에 쥔 채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추격자를 향해 손까지 흔들며 그를 기다렸다. 이런 식의 추격은 한동안 지속됐는데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매우 조용했다. 모르그가 거리 뒤쪽 골목을 지나던 도망자는 레스판의 부인의 집 4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들더니 엄청난 속도로 피레침을 밟고 기어 올라가 벽 쪽으로 활짝 열려있던 덧문을 잡고 침대 머리판 위로 몸을 날렸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오랑우탄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발로 차는 바람에 덧문이 다시 열렸다. 한편 선원은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녀석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과 다름없었다. 밖으로 빠져나올 방법은 줄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으니까. 선원은 다시 녀석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녀석이 집안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컸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오랑우탄처럼 피레침을 이용해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올라가 보니 창문이 너무 멀리 있어서 더 이상은 갈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몸을 뻗어 방의 내부를 살펴보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거의 떨어질 뻔했다. 모르그가 사람들을 잠에서 깨운 비명소리가 들린 건 바로 그때였다. 레스판의 부인과 그녀의 딸은 잠옷 차림으로 방 한가운데 철제 상자를 놓고 서류를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으며 짐승의 치믹과 비명소리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짐승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덧문이 덜컹거린 것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대한 동물은 이발사 흉내를 내며 레스판의 부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얼굴에 면도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딸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기절한 것 같았다. 노부인이 비명과 몸부림을 치자 아마 그때 머리털이 뽑힌 것 같다. 오랑우탄은 그 비명소리에 놀랐는지 갑자기 분노에 커다란 팔을 휘둘렀고 단번에 노부인의 머리가 몸에서 잘리고 만 것이다. 피를 본 녀석은 더욱 흥분해서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딸의 몸 위로 뛰어들어 발톱을 그녀의 목에 박고 숨이 멎을 때까지 떼지 않았다. 그때 짐승은 사나운 눈빛을 들어 침대 머리맡을 보았고 공포로 경직된 주인의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무시무시한 채찍이 떠올랐는지 녀석의 분노는 순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마도 벌받을 짓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흥분했는지 방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구를 집어던지고 부수고 침대를 끌어당기는 등 정신없이 움직였다. 결론적으로 녀석은 딸의 시체를 목격자들이 말한 대로 굴뚝 위로 밀어넣었고 그 다음에는 노부인의 시신을 창문으로 집어던졌다. 선원은 녀석이 훼손된 부인의 시신을 들고 창문으로 다가오자 놀라 몸을 웅크린 채 미끄러지듯 내려와 오랑우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에서 일행이 들은 목소리는 프랑스인 선원의 공포와 경악에 찬 외침과 짐승의 사나운 비명이 뒤섞인 소리였던 것이다. 내가 덧붙일 말은 거의 없다. 오랑우탄은 일행이 문을 부수기 전에 피레침을 타고 방에서 탈출한 것이 틀림없다. 창문을 빠져나오면서 문은 저절로 닫힌 것이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상황을 알렸고 르봉은 즉시 풀려났다. 경찰국장은 내 친구 뒤팽에게 호의적이었지만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데 꽤나 심기가 불편했는지 각자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상책이라면서 빈정거렸다. 그냥 놔둬.
디팽이 그런 일에 대꾸할 필요 없다는 듯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좀 위안이 되나 보지. 저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니까. 하지만 경찰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야. 그들은 자신의 영리함을 믿고 꾀를 부려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지혜를 꽃에 비유하자면 수술 없는 꽃과 같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라베르나 여신의 그림처럼 머리는 있는데 몸통이 없거나 대구처럼 머리와 어깨만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나쁜 건 아니지. 말만 앞서서는 있는 것을 부정하고 없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수완이 대단하니까. 아, 깜빡할 뻔했는데 도망쳤던 오랑우탄은 주인에게 돌아갔고 그는 거액을 받고 파리에 있는 동물원에 녀석을 팔았다.